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남과 북, 그 사이에는 긴장 말고 화합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지난 25일 고위급 회담 타결 전까지는 아주 팽팽한 긴장만 감돌았죠. 다시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하니까 서로 간의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도 다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기획은요, 좀 기원하는 마음으로 마련을 해봤습니다. 남북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 증시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유안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부장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금요일 시장은 어땠나요? 네, 오늘 금요일 시장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강한 반등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종합주가 지수는 1937.67, 플러스 29.67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687.96, 플러스 14.2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양 시장에서 힘을 발휘한 것은 기관입니다. 기관이 오늘도 연기금을 통해서 거래소 시장에 2,688억을 매수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87억을 연기금이 매수를 했고 투신권의 힘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코스닥에서 273억, 거래소에서 268억을 투신권이 매수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은 소폭의 매도로 거래를 좀 마쳤는데요. 네.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매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장 초반보다는 좀 매도폭을 좀 줄인 모습으로 마감을 했고요. 개인들이 좀 반전을 했습니다. 개인들이 좀 강하게 오전까지는 계속 상승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만은 오후장에는 또 주말이 불안했나 봅니다. 매도를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나을지 올랐네요. 네, 보통 급락을 하고 나면 급반등이 좀 나오게 마련인데요. 네. 급반등의 이제 폭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거의 좀 한 반등의 1차적인 목표치는 좀 많이 왔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중간 정도라면 한 1950포인트, 정말로 좀 많이 가면은 1980에서 2000선 정도까지 좀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대형주들, 무거운 종목들이 오늘 좀 강하게 올라준 게 지수를 강하게 이끈 원인이었습니다. 예. 뭐 종목이나 업종별로 눈여겨볼 만한 게 있을까요? 네, 뭐 이미 워낙 예. 급락을 했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가격 메리트들이 다 있었던 상황이었었고요. 네. 일단은 뭐 유가가 아시겠지만 어제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 초반부터 화학주와 정유주들이 또 시장을 주도했고요. 또 유가에 연동되어 있는 건설주들 또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왔고 조선주들도 오늘 좀 반등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철강주들까지. 그러니까 결국 거래소에서 무거운 종목들 위주로 바닥에서 좀 강하게 올라오면서 오늘 지수를 좀 견인해 주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유가만 올라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시장의 흐름이 좀 이어졌고요. 네. 개별 종목별로도 좀 이슈들이 많이 이어졌는데 IT 섹터 주들이 좀 오늘은 좀 상승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뭐 나락에 떨어져 있었던 하이닉스가 계속 최근에 시장에서 좀 분위기를 이끌어주면서 LG그룹에 있는 IT 섹터들 LG 이노텍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 등도 계속 상승을 이어갔고요. 삼성그룹 내에 있는 삼성 SDI하고 삼성 전기 등도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 삼성전자와 함께 좀 나타난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긍정적인 좀 흐름을 연출해 줬고요. 전체적으로는 어제 좀 강했던 섹터들은 오늘 좀 소폭의 약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면서 종목별로는 좀 괴리가 있었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상승하는 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근데 지금 부장님 말씀을 하셨지만은 네네. 급락했던 것들은 거의 만회하는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고 네. 나면은 방향성이 또 어떻게 될까 네. 궁금해요. 이런 케이스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급락을 한 종목들이 네. 반등을 하긴 했는데요. 급락한 부분들을 거의 다 되돌리지는 못했고요. 네. 대체로 보면은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제가 1900선 정도부터 이제 주식을 담기 시작해서 1800선까지 가지 않았겠습니까? 네. 만약에 분할 매수를 했던 분들이라면은 아마 지금 플러스가 났거나 한 수익권 정도 살짝이거나 아니면 보합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위에서 그냥 딱 1900선 때 그 언저리에서 샀던 분들은 네. 빠졌다가 올라온 폭이 아마 매수가에 못 미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을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수는 종목군들이 돌아가면서 올라오는데 빠질 때는 다 한꺼번에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빠질 때는 많이 빠지지만 같이 많이 빠지지만 올라올 때는 순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네. 순서상에 있어서
이제 돌아오는 순환매들이 있는데 지금 대체로 보시면 거의 급락한 종목들이 한 바퀴씩 다 돌면서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상승을 하면서 그동안 급락을 해서 벌어졌던 가격 메리트가 조금은 감소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다음 주가 아마 대응이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외 변수 중에 중국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상을 못했다가 또 부양 조치가 나오는 것도 예상을 못했는데 계속 나오면서 시장에 좀 도움이 됐잖아요. 네네. 그것 말고 이제 다음 주 증시를 맞이할 때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되는 대외 변수들이 있을까요? 네, 다음 주 증시를 맞이할 때 염두에 둬야 될 대외 변수라면 정말로 답은 중국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유럽 쪽에서는 뭐 그리스 문제는 이제 좀 수면 아래로 좀 네. 가라앉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내로 따진다라면 대북 리스크가 또 줄어들었고요. 미국으로 따진다라면은 최근에 경제 지표들이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금리 인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네. 이 중국이 지금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중국 때문에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빠르게 지금 시황이 개선된다라면은 9월달에 또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겠지만 중국이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안 좋은 모습을 이어간다라면 미국도 금리 인상에 있어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모든 답은 중국으로 지금 중국으로. 쏠려 있다고 눈길이 이제 쏠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도 상당히 좀 많았던 신용 잔고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바닥권에서 급락을 했던 상황에서 신용잔고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은 중국도 뭐 양로기금도 뭐 1조 뭐 계속 투자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벌써 이미 한 1조를 매수하겠다 해서 뭐 2조대로 또 매수를 또 한돌 더 늘리면서 주식 비중을 늘리겠다라는 얘기도 했고, 뭐 금리도 내리고 뭐 다 계속적으로 모든 정책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런 정책을 쏟아낸 부분들이 정말 제대로 먹혀 들어가서 시장이 강하게 반등해 준다라면은 또 다시 또 시장은 그럼 금리 인상 이런 쪽으로 또 눈길이 쏠릴 수도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좀 중국이 안정되는 흐름이 나오는 게 전체 글로벌 시장을 좀 안정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파와 오메가가 다 중국인 것 같네요. 예. 다음 주에도 시장이 좀 좋은 모습 보였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뉴스원의 최명영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의 화두 중에 하나가 임금 피크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정부나 뭐 이쪽에서는 어떻게든지 좀 도입을 하고 싶어 하는데 LH공사가 임금 피크제 전격 합의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대 공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예. 전 직원 임금 피크제를 내년부터 어. 시행하겠다고 노사가 합의를 했고, 네. 오늘 이사회에서 제도 도입까지 승인을 마쳤습니다. 내년부터 정년이 59세에서 60세로 늘어나고요. 대신 상위직은 퇴직 전 4년간 임금이 1년 차인 90%, 2년부터 4년 차에는 70%로 이제 삭감이 되고요. 네. 하위직은 3년간 1년 차는 80%, 2에서 3년 차는 70%로 각각 조정이 됩니다. 임금 피크제 도입을 하면서 정부가 내세웠던 게 청년 일자리 창출이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예. LH공사가 요 기조에 그대로 맞춰서 이렇게 임금 피크제로 줄어든 재원만큼 청년 채용을 늘리겠다. 내년에 당장 120명 정도 추가 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네. 발표를 했습니다. 계속 그래야 될 텐데요. 이게 정권이 끝나고 나면 또 이게 유야무야 되는 건 아닌가 약간 벌써부터 걱정은 됩니다만, 그런 쪽으로 계속 네.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LH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이니까 네. 이럴 수가 있는데, 민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부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개별 기업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르긴 한데, 네. 계속 좀 잡음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타이어가 임금 피크제 인단협을 둘러싸고 잠정 합의를 했다라고 낮에 네. 발표를 했었는데요. 저녁 시간에 갑자기 아니다라고
그래요? 합의를 못하겠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잠정 합의안을 들고 노조 집행부가 노조원들한테 여론을 물어봤더니 노조 집행부 제대로 해라 뭐 이런 반대 여론이 너무 비등한 거죠. 그래서 노조 집행부에서 전원 사퇴를 하고 잠정 합의안이 없던 일로 하루 만에 뒤집었고요. 잘 아시다시피 현대차는 뭐 강성 노조로 계속 시끄러운데 아직 뭐 파업이나 이런 게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호봉제를 폐지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노사 협상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호봉제 폐지안을 들이밀자마자 노조 쪽에서 무슨 소리냐, 절대 안 된다, 강력 반발을 하면서 요 얘기도 무산이 됐고, 현대중공업, 금호타이어 뭐 이런 제조업체들 일부에서 임금 피크제, 노사 문제, 임금 단체 협상 이런 이슈들로 계속 파업이 일어나며 잡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좀 뭐랄까요? 협상을 잘해서 뭔가 좀 그걸 도출하면 좋은데 협상이라는 게 항상 좀 이렇게 극과 극으로 벼랑 끝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도 아니죠. 아닐 테고요. 그리고 임금 피크제로 모든 게 또 나빠지는 것도 아니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노동 이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노조원들의 복리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또 신규로 채용할 청년 일자리 문제하고 또 이게 또 해고가 자유로워지는 이런 문제들도 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해고가 자유로워지는 만큼 재입사가 또 그만큼 자유로워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넘어가게 되면 정말 사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한꺼번에 풀어야 이 이슈가 해결될 것 같은데요. 참 고민도 많이 해야 될 테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여러 가지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공기업 얘기를 좀 더 해보면 한국전력이요. 뭐 작년까지만 해도 전기 요금 올려야지 된다, 적자가 심하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당을 2배로 늘린다는데 좀 사정이 나아진 건가요? 이 배당에 쓰이는 자금이 뭐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작년에 그 삼성동 본사 부지 현대차 그룹에서 팔았죠. 어마어마한 금액에 사갔죠. 10조 500억 원에 매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 자금을 모두 부채 갚는 데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선 이거를 배당으로 조금 돌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좀 안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누가 주요 주주들인가요? 뭐 정부가 가장 많이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지분을 뭐 다 이렇게 나눠보면 외국인 지분이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개별로는 다 조금씩이지만 다 모으면 7대3 정도의 비율로 외국인 지분이 좀 많은데 이번에 배당을 한다는 금액이 약 7,360억 원 정도입니다. 이게 작년 배당 금액이 3,200억 원이었고 2013년이 560억 원이었는데 이걸 불과 1년 만에 2배, 2년 만에 12배까지 늘린다고 하니 이건 배당이 좀 과한 거 아니냐. 특히 이 배당금의 70%가 외국인 주주한테 가면 외국인들만 배불리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 시각은 사실은 좀 뭐 너무 애국주의를 표방할 수는 없으니까요. 주주면은 배당을 해주는 건 맞긴 한데 맞습니다. 부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채 절대 금액이 많기 때문에 부채 상환에 쓰이는 금액이 가장 많긴 많습니다. 10조 5천억 원 중에 5조 5천억 원 정도를 부채 감축에 쓴다고 했고요. 나머지 3조 400억 정도를 신재생 에너지 투자, 또 전력 설비 확대 이런 것에 쓰고요. 5,700억 원 정도는 이제 한전이 나주로 이제 이전할 예정인데 그런데 이전하는 비용 이런 것으로 쓰겠다고 합니다. 이전하지 않았나요? 이전. 이전한 비용으로 썼다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한전이 배당을 많이 늘리는군요. 그리고 이게 정말 무슨 공상과학 영화 보는 것 같은데 손바닥에 지나가는 정맥으로 은행 거래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어떤 건가요? 신한은행이 시범적으로 지금 사내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손바닥 안에 이게 뭐 눈으로 보면 잘 보이진 않겠지만 적외선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면 손 피부 안에 있는 정맥 모양을 이렇게 읽어낼 수 있나 봅니다. 그 정맥 모양이 사람마다 너무너무 다 달라서
그 정맥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을 하고 이 손바닥만을 가지고 본인을 확인한 다음에 계좌이체라든가 뭐 잔액조회, 예금 지급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 이런 테스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지문이나 홍채 인식 이런 거는 많이 들어봤지만 손바닥 정맥이라는 거는 처음인데요. 기술적으로는 뭐 여러 군데서 얘기는 좀 일부 나왔겠지만 네. 금융거래에 이걸 쓴다는 건 저도 진짜 처음 들어보는 것 같고요. 예. 이 손바닥을 쓰는 게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홍채로 인식하는 거는 눈동자에 빛을 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좀 거부감을 좀 느낀다고 합니다. 네. 혹시 시력이 나빠질까봐. 네. 지문 인식은 오차가 조금 있답니다. 이건 많은 것 같아요. 네, 지문 예. 인식의 오차가 약 4% 정도라고 하고요. 이 정맥 인식의 오차는 0.0001% 거의 오차가 없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정확도는 높고 또 손바닥만 이렇게 센서 위에 살짝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거부감도 그만큼 적고 안전하고 또 정확한 그런 시스템이다고 해서 지금은 신한은행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예.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상용화를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과연 어느 정도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기술의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면은 핀테크의 좋은 예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이런 신기술 개발도 참 좋긴 좋은데 네. 이 홈페이지 인터넷 뱅킹의 공인인증서 액티브엑스 네. 이거만 좀 어떻게 좀 빨리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이거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거죠? 몇 년째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윈도우 10 업그레이드하고 윈도우 익스플로러 업그레이드하면서 이 새 버전에서 또 공인인증서가 네. 말썽을 피고 있어서 예. 빨리 이거부터 좀 해결한 다음에 신기술 도입을 하시든 말든 그 다음에 하셨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윈도우 업데이트 하셨어요? 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저도 안 했습니다. 오류 날까 봐.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네. 네. 지금 다니다 보면은요. 네. 듀티프리라는 거는 진짜 우리 옛날엔 공항에서나 봤던 거잖아요. 네네. 예, 면세점. 네. 근데 이렇게 붙인 가게들을 꽤 많이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가짜도 많다고 하네요. 사실 이 소식은 영어로 전해서 외국인들이 관광객들이 조금 영어로 방송할까요? 예. 답변하시죠. 네. 그렇게 들어야 될 텐데요. 네. 그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가짜, 엄밀하게는 가짜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과장을 해서 과장. 네. 면세점 영업을 하시는 업체들이 꽤 많은데요. 이 면세점이라는 게 사전 면세점하고 사후 면세점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공항이나 백화점에 있는 그런 면세점은 사전 면세점이어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가 아예 빠진 뒤에 물건을 싸게 파는 거고요. 사후 면세점이라는 거는 제대로 세금을 매겨서 판 다음에 텍스 리펀드 서류를 가지고 공항에 가져가면 그 세금을 돌려주는 네. 그런 건데요. 이 사후 면세점들이 듀티프리라고 간판을 달고선 영업을 해왔는데 이 듀티프리에 제대로 이 세금 리펀드도 제대로 설명을 안 하고 네. 또 실제 면세점인 양 얘기를 하면서 바가지를 씌우는 그런 영업들을 꽤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국세청이 이 사후 면세점은 듀티프리가 아니라 텍스 리펀드라는 걸로 간판을 다시 달도록 하고요. 예. 바가지 씌우는 그런 업체들이 적발이 되면 또 세무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거 꽤 많아졌던데 중국인 관광객들을 태운 버스가 서더라고요. 그런 네, 가게들마다. 네. 이런 영업하면은 안 오죠, 다시는. 이렇게 영업하는 사후 면세점이 약 7,600여 곳 정도가 되고요. 많네요. 네, 뭐 터무니없이 물건값을 높여받는다거나 이런 네. 일들도 많아서 조금 자제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 바뀐 규정을 제대로 안 지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고 하니까 관련 업주들은 조금 보셔야 될 테고 양심에 맞게 네. 좀 장사를 잘 정상적으로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이런 얘기하면은 괜히 국가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짝퉁이 많은 나라니까요. 네. 중국의 가짜 골드만삭스가 등장을 했다고 하네요. 참 이게 참 재미있어서 소식을 전할까 하고 올렸는데요. 네. 골드만삭스 선전 파이낸셜 리싱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차려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미국의 이 투자은행 골드만삭스하고 로고가 거의 비슷하고 그 실체도 완전 판박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화를 걸면 우리는 선전이라는 지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골드만삭스랑은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별게 다 짝퉁이 나오네요. 한 그 사업가는 건설은행 지점을 가짜로 내놨다가 적발이 되기도 했고요. 최근에 우리 한국의 유명한 그 디저트 카페 똑같이 만든 짝퉁 프랜차이즈가 아주 성업이라고 TV 고발 프로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잘 봐야 되겠네요. 대단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 이어지는데요. 경제신간과 경제영화관 코너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경제신간에서는요. 자본주의가 지금 여러 군데가 고장이 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어떤 경제 원리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모색을 해보는 책입니다. 숲에서 자본주의를 껴안다라는 신간을 살펴보겠고요. 경제영화관에서는요. 요즘 인기를 끌었던 애니메이션이죠. 미니언즈 통해서 주주행동주의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상토론의 유민상입니다. 복잡한 세상사와 정치 이야기 머리 아프고 답답하시다고요? 그렇다면 FM 94.5 YTN 라디오를 켜세요. 아주 그냥 시원하게 풀립니다. 주말엔 뉴스 앤 뮤직으로 음악도 즐기시고요. 모바일 앱 예스로도 전세계 어디서나.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2부의 시작은 경제상식 퀴즈인데요. 오늘의 퀴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남북한의 비무장지대에 있어서 주로 회담이 개최되는 건물을 포함한 그 주변의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정부가 추석을 계기로 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을 다음 달 7일에 이곳에서 갖자라고 북측에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곳은 어디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편의점, 2번 철물점, 3번 판문점입니다. 1번 편의점, 2번 철물점, 3번 판문점. 이 정답 아시는 분은 문자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해서요.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릴 책,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보기만 다시 한번 드릴게요. 1번 편의점, 2번 철물점, 3번 판문점입니다. 뭔가 성격이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그거 찍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물정의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생생경제가 뽑은 이 한 권의 책. 화제의 경제신간. 금요일에 만나는 경제신간입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 책은요. 제목이 멋있습니다. 숲에서 자본주의를 껴안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진짜요? 네. 모타니 고스케와 NHK 히로시마 취재팀이 함께 쓴 책인데요. 네. 언젠가부터 이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 모색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죠. 그렇죠. 작년에도 활발했죠. 맞습니다. 시장 경제의 근간이 되어온 자본주의가 사실 여러 가지 폐단들을 양산을 하면서 고장난 자본주의를 좀 고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다시피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란 책이 네.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간 뒤에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문제 제기는 있었는데요. 네. 그때 무슨 누진세를 적용해야 된다라든가 여러 급진적인 주장들이 있었지만 사실 현실에서는 기득권 세력의 반대 그리고 네. 견고한 정경유착의 고리에 막혀서 마땅한 해결책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안은 제시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것 말고도 사실 자본주의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네.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서는 최근 자본주의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찾는 책들의 출간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바로 저희도 짚어봤던 책이잖아요. 와타나베 이타루의 시골 빵집에서 자본론을 굽다. 네. 네, 그것도 그런 책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시골 빵집에서 자본론을 굽다. 자본주의 세계에서 염증을 느꼈던 한 사람이 네. 시골 빵집에 가서 부패 경제학을 실천하는 모습을 그렇죠. 소개하던 책이었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숲에서 자본주의를 껴안다 역시 경제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네.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숲으로 간다고 하니까 어쩐지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다 버리고. 그렇죠. 예, 원점에서. 항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땐 좀 원점에 돌아가서 기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뭘까요? 근본적인 질문이죠. 정말 원초적인 그렇죠. 질문인 것 같아요. 예. 뭐 의식주란 답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기, 불, 물 이런 이야기들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지라고 물어보면 돈. 젊은 친구들뿐만이 아니에요. 그런 답변이 예. 나올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원래 돈이라고 하는 건 물물 교환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렇죠. 화폐였었던 거죠. 예. 근데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이게 어느새 목적이 되어버리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과 지금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요. 현대 자본주의는 돈을 중심으로 하는 머니 자본주의다라고 최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교환의 수단이었던 돈이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을 만들어서 실상 지금 세계의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중국의 화폐 가치 절하 정책에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경제가 지금 휘청거리는 걸 보면 네. 돈이 참 뭔지 얼마나 요망한 짓을 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화폐 전쟁이란 말까지 생겨난 상황인데 이럴 때 우리가 숲으로 돌아가서 우리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한번 짚어보자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저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머니 자본주의에 완전히 물들어버린 사람 중에는 벌어들이는 돈의 금액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가 결정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치까지도 그 사람의 수입으로 판단하기 시작한다.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 돈은 다른 무언가를 사기 위한 수단이지 소유자의 가치를 측정하는 잣대가 아니다. 필요한 물건을 사서 가지고 있는 돈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사람의 가치가 내려간 것은 아니며 아무것도 안 하고 절약하면서 돈만 모은다고 해서 누군가가 당신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는 말해주지 않는다. 그렇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당신은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것뿐이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어떤 일에 성공하지 못했어도 무엇과도 교환할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당신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뿐이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이유로 돈이 통용되지 않더라도 돈 이외의 어떤 것의 보호를 받으면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고 싶은 것뿐이다. 네, 그 마지막 문장이 확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가치 인정을 받고자 한다는 그렇죠. 건데 그걸 우리는 연봉이나 맞습니다. 성과급이나 예. 뭐 이런 걸로 평가를 스스로 하고 있잖아요. 예, 사람의 가치가 어느새 능률, 효율성, 그렇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연봉 이런 것들을 평가받고 있는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요. 이 책은 일본의 NHK 히로시마 취재팀이 취재했던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겁니다. 방송에서도 인기가 많았고요. 그걸 네. 지금 보강해서 책으로 엮은 건데요. 2011년 여름에 일본 오카야마 현의 네. 마니와시라는 곳에서 실제 산촌 생활을 하고 있는 다양한 부류들의 삶을 취재해서 방송을 통해 소개를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분들은 돈이 최우선이 아니다라는 발상에 전환해서 산촌 자본주의라고 네. 하는 만화를 만들어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산림 자원이 풍부한 산촌에서 스스로 연료를 조달하고 생필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자립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빵가게랑 비슷한데요. 좀? 그렇죠. 예. 사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사람들의 삶이 말이 되는 이야기야?
너무나 아니죠. 이상적인 이야기잖아. 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물론 이들의 삶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만족감과 행복감 면에서는 상당히 높았는데요. 네. 이들은 활력을 잃은 시골 마을에 경제 재생을 일궈내고 있었고 공동체의 부활을 달성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삶을 취재해서 소개하면서 뭔가 좀 자본주의의 대안들을 함께 모색해보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래요.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시켜서 또 어떤 시스템에 들여보내고 그러려면은 산촌에서 이렇게 살아서는 먹을 것이 해결되겠지만 그렇죠. 그런 문제는 해결이 안 될 텐데요. 사실 바로 이 책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이질감을 네.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자 또한 모두가 다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종의 이제 서브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그러니까 도시에서의 어떤 경쟁 시스템에 익숙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에서 한 발좀 물러나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요. 산림이 국토 면적의 70%나 되는 일본이지만 네. 몇천 톤이나 되는 목재가 이용되지 않은 채 그냥 폐기물로 숲속에서 버려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난 나무를 캐나다에서 수입을 해가서 일본은 다시 캐나다에서 만든 이쑤시개를 수입해 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경제 시스템이 사실 예. 무역에 의해서 돌아가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예. 또 에너지를 수입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책에는 목재 폐기물, 버려지는 목재 폐기물을 압축해서 펠릿이라고 하는 연료를 만들어 사용하는 바이오매스 산업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비싼 사료를 수입하지 않고 방목한 소에서 짜는 우유는 맛이 매일 변한다고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걸 오히려 강점으로 활용해서 독특한 브랜드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삶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형화된 맛이 아니라 자연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라고 가치를 높이고 있는 거고요. 대기업 전력 회사를 그만두고 시골의 섬에 들어가서 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젊은이의 모습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 네. 그 지역에 원래 감귤을 재배를 했었는데 오렌지와 자몽이 마구 수입되면서 감귤 농사가 거의 이제 하지 않고 사람들이 떠나는 일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젊은이가 거기에 들어가서 감귤을 원료로 해서 잼을 만들었는데요. 이 가게가 유명해지면서 예. 손님들이 그곳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 책에 그려지고 있고요. 또 복지시설에서 그 지역에 사는 노인들이 텃밭에서 가꾼 단호박, 양파, 채소 이런 것들을 직접 구매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요리를 해주는. 그러니까 재생과 순환을 통한 산촌 자본주의 실제 사례들이 책에 가득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네. 무엇보다 참 책의 내용이 감동적인 이유는 우리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두가 다 경쟁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 책에서 그려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서로가 협력자이면서 화합자이면서 공존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점인 거죠. 근데 굉장히 이상적으로 들리는 그렇죠. 거는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산촌 자본주의 가능한 대안인가 유토피아인가 이렇게 적혀 네. 있는데요. 도시의 삶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이 모두 다 이쪽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죠. 책에 보면 이 건물 빌딩의 옥상에서 양봉을 통해서 뭔가 좀 새로운 재생을 꿈꾸는 삶도 소개가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감지되고 있는 변화들이 책에 그려지고 있는데 저출산, 고령화, 부익부 빈익빈, 지역경제 불균형, 취업난, 환경문제 이게 다 지금 머니 자본주의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들인데 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 가능한 대안으로 바로 이 산촌 자본주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촌 자본주의는 머니 자본주의의 서브 시스템이면서 백업 시스템으로 서로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자 했다고 그럽니다. 네. 왜 글로벌 경제하에서 지나치게 거창한 대안들 고민하고 네.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잘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는 네. 촌스러워 보이고 소박해 보이지만 당장 실천함으로써 조금씩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이 네. 분명히 있다라는 걸 책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폭주하는 그 기관차가 우리의 지금 자본주의 같고요. 그렇죠. 말하자면 살짝 비껴서 천천히 가는 그 기차에 올라타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 그게 산촌 자본주의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장을 위해서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남의 것을 뺏어야 됐어요. 착취가 일반적인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는데 저자는 이러한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일컬어서 마초적인 글로벌 경제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돈이 자본이 된 자본주의, 여기에 반기를 드는 게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네. 자본주의의 한계 지점에 와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지금 동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또 미래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정말 인간의 가치를 위한 네. 자본주의를 이제는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시사점을 최근 던져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 고민해야 되는 시점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였습니다. Sempre una risposta a tutto. Se voglio fare contento, Totò, ora ti conto una cosa. 이번에는 영화 속에서 경제 이야기 찾아보는 시간이지요. 경제영화관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영화를 소개를 해주시나요? 네, 노랗고 못생겼는데 아주 깜찍한 꼬마 친구들의 이야기인데요. 예. 요즘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장난감으로도 남아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미니언즈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그 페르 코벤 감독의 예. 애니메이션 미니언즈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근데 못생기진 않았어요.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이 미니언즈, 이 미니언들의 그 탄생을 다루고 있는데요. 인류가 태어나기 훨씬 오래전부터 미니언들은 자신들의 섬길 주인을 찾아왔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조건, 당대 최고의 슈퍼 악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악기 때는 공룡을 주인으로 삼고요. 네. 석기 시대 때는 원시인, 그리고 이제 고대 이집트에서는 파라오, 중세는 칭기스칸과 드라큘라, 그리고 이제 근대에는 나폴레옹을 주인으로 섬기려 하는데 이들이 모두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니언들이 마지막으로 주인을 찾아보겠다 이러면서 세 명이 원정대를 꾸린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1968년 뉴욕으로 갑니다. 거기서 세계 악당 챔피언십에서 마침내 미니언들이 찾던 최고의 슈퍼 악당 스칼렛을 만난다. 네.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전 이 영화 못 봤는데 이거의 전편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가 있다고요? 네, 애니메이션 슈퍼배드입니다. 네. 이 슈퍼배드에 보면 사실 미니언들이 나오는데요. 아, 그렇군요. 여기서 이제 미니언들이 슈퍼 악당 그루를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네. 이번 미니언즈 이 영화에서는 이 미니언들이 어떻게 그루를 섬기게 됐는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니언즈의 경우는 이 슈퍼배드의 프리퀄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프리퀄이라는 것은 오리지널 영화의 앞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를 말합니다. 그렇죠. 또 원작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스핀오프 영화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마다가스카라는 그 애니메이션에서도 펭귄들이 따로 스핀오프 됐죠. 맞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요즘에 그 조그만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가 스핀오프 되네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어떤 경제 이야기를 뽑으셨나요? 근데 요 영화 보면 재밌는 게 미니언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의 세계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통치해줄 주인을 찾으러 세상을 헤매고 다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우리 좀 빗대어보자면 자신의 세계를 경영해줄 전문 경영인을 찾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미니언들이 미니언 자신들 세계의 개별 주주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이들이 이제 CEO를 찾아 나서는 것 주주행동주의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주주행동주의.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겁니다. 주주행동주의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엘리엇 생각나고 네. 그러는데요. 맞습니다. 한번 개념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주주행동주의란 그 주주들이 수동적으로 배당금이나 시세 차익만을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영진들에게 부실을 추궁하고 또 구조조정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아예 경영진을 교체하기도 합니다. 이 애니메이션에 봐도 그 미니언들은 단순히 주인을 모시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주인을 도우면서 때론 심하게 간섭다는데요. 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실에 있어서 그 주주행동주의 대표적인 사례 바로 그때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엘리엇 입장에서는 이 두 회사가 합병했을 때 자신들이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니까 합병 반대에 나섰던 거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표를 모으기 위해서 소액 주주들을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이 주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경영에 적극적으로 간섭을 한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렇게 엘리엇처럼 경영에 적극 개입하는 펀드, 또 우리가 행동주의 펀드다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네, 이런 사람들 중에는 뭐 칼 아이칸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주주 행동주의가 활발한 경제 체제라고 한다면 이게 주주가 만들어가는 자본주의, 주주 자본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기업의 주인을 주주로 보고 그 주주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자본주의, 우리가 이른바 미국식 자본주의라고 부르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주주 자본주의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통상 그 기업의 목적, 이윤의 극대화다 얘기를 하는데, 이 주주 자본주의에서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주주에게 최고의 배당을 남겨주는 게 최고의 가치고요. 네.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주주들에게 최고의 배당을 안겨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기업들이 장기 투자를 위해서 때로 이제 이익을 사내만 유보하고 배당을 적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행위 주주 자본주의에서는 그다지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재벌에 우리나라에는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주주가 자꾸 목소리를 내는 것을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로 이어지지 않나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이 주주 자본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역으로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1인 총수가 소수의 지분만을 가지고 이제 거대 그룹을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견제하려면 주주 자본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주들이 직접 들여다봐야 이 기업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또 이 1인 주주들, 소액 주주들의 이제 권리가 이제 강화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분이 적은 총수라면 애를 먹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엘리엇 사태에 관해서도 사실 삼성이 좀 쩔쩔맸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주주 자본주의가 확산된 게 외환위기 때였다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외국인들에게 주식시장이 완전 개방이 되면서 이제 국내 기업의 급속히 확산이 됐었고요. 당시 이제 부채 재벌들이 많이 시달렸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금이 없이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 유지했던 많은 빚장들을 대부분 풀게 됐는데, 그 대가로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도 적대적 M&A 이런 얘기들이 많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외환위기가 우리나라를 전 세계,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 열어놨던 것은 분명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체제들이 새로 도입도 되고 소개도 되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주주자본주의가 다 옳고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주주자본주의 역시 이제 단기 성과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도한 구조조정, 또 악의적인 인수합병이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또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를 축소하고 유보 자금을 최소화시켜서 이제 기업이 골병 들게 할 수도 있는데요. CEO 입장에서도 빨리 해고를 당하기 싫다. 그럴 경우는 또 단기간에 성과를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 멀리 보고 기업을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네. 또 이제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기도 상당히 좀 까다로워집니다. 우리가 이제 외국의 헤지펀드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는 시각도 이제 이와 비슷한데요. 과거에 그 론스타의 경우 봤어도 한국 기업을 인수해서 막대한 차익을 얻은 뒤에 사실 거의 재투자하지 않고 이익만 쏙 빼갖고 나은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들이 많았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남아있는 기업만 결국 망가진다,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어차피 그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투자금 이상만 회복하면 뭐 해당 기업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그 관심을 들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경제 전체로는 좀 견제를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미니언즈가 국내에서도 인기를 끌기는 끌었지만은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좀 덜했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던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이 미니언즈에 녹아있는 그 정서적인 좀 차이가 확실히 있는데요. 네. 미니언즈에 보면 1960년대 서구 사회에 대한 패러디가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이번에 미니언의 그 배경도 보면 1968년 제가 뉴욕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미니언 중에 한 명 스튜어트, 기타를 치는 친구인데요. 이 스튜어트가 진봉하는 사람이 바로 지미 핸드릭스입니다. 우드스탁 페스티벌의 영웅이죠. 예. 이게 또 1960
90년대 후반에 있었던 아주 유명했던 바로 그 페스티벌이고요. 또 이 미니언즈 보면 아폴로 달 착륙에 대한 음모론도 살짝 나오고요. 그러니까 가짜였다 이런 음모론이요. 네. 예. 그것도 이제 60년대 말에 바로 이제 달 착륙이 그렇죠. 이루어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일종의 패러디입니다. 또 이 미니언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마가 나오는데 전기톱을 들고 막 돌아다닙니다. 예, 이거 텍사스 전기톱 연쇄 살인 사건. 예. 그걸 또 패러디한 겁니다. 많이 녹여놨네요. 네. 네. 근데 이 미니언을 보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명작 영화, 뭐 선배 영화라고 해야지 되나요? 네. 거기에 대한 오마주도 많이 표현이 돼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이 애니메이션에 보면 이번 시리즈에 보면 이제 미니언의 막내인 밥이 영국의 왕이 되어서 선서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네. 요건 또 찰리 채플린의 위대한 독자자 거기서 이제 일부 장면을 따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또 3명의 이제 미니언들이 서로 원정대를 꾸며서 나오는 모습이 있는데 이 모습은 닥터 지바고와 상당히 닮았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요? 닥터 네. 지바고에서 그러면은 그 겨울에 썰매 장면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닥터 지바고도 나온 게 예. 1969년 영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미국인이나 영국인 같은 좀 서구인들에게는 미니언즈가 상당히 좀 가깝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재밌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의 박병효 기자였습니다. SK텔레콤이 이제 이상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건 처음엔 다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없던 거니까. SK텔레콤도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그 말이죠. 이상한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이상하자. SK텔레콤.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금요일에는 생생 퀴즈가 있는 날인데요.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는요. 이곳은 남북한의 비무장지대에 있어서 주로 회담이 개최되는 건물을 포함해서 그 주변의 장소를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 정부가 추석을 계기로 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을 다음 달에 여기서 갖자라고 북측에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이곳은 어디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는요. 1번 편의점, 2번 철물점, 3번 판문점입니다. 서로 만나는데 가까운 데서 만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정답 오는 방송 끝나는 오후 5시까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유료 문자고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3, 4부 금요기획 이어지는데요. 남북관계에서 앞으로 추진될 경제협력을 위한 과제 전문가분들 모시고 심도 있게 얘기해보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